네, 당초 예정대로라면 저희가 오전 8시 30분에 뉴스 퀵배송을 보내드리고 이어서 이제 인터뷰가 쭉 가야 되는데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서영교 의원님 인터뷰를 먼저 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뉴스 퀵배송을 지금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취재 편의점이 어제 밤 늦게까지 현직 판사, 국회 또 시민사회 싹 다 취재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취재한 내용 있는데요. 우선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 통과시킬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규라도 진작하지 그랬습니까?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 주문합니다. 그러면 사법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겁니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신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의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MBC 단독 보도, 또 취재 편의점 단독 보도로 지금부터 좀 내란 전담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젯밤 아주 늦은 시각에 결정이 돼서 속보로 일부 타전이 된 바 있기도 한데요. 그 정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겁고 또 법원이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 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몰두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법사위에서 만든 안 그리고 나서 추천위원회 자체가 그 자체가 위헌이다.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장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등등등등 하다가 여러 가지 법관회의로 넘기네 되게 복잡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싹 정리를 해서 일단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추천위원회 자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법원이 외부 추천 전체를 위헌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냐?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전부 그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추천위원 구성을 위한 판사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판사회의한테 이 내란 전담부에 들어가는 판사를 추천해 달라라는 그 추천위원회 회의 자체를 판사회의가 열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집 자체가 안 됐을 때 세월아 내월아 시간이 미뤄졌을 때 그때 구성 자체는 안 되고 시간만 끌고 죽도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정치 공방만 난무해지면 그때는 또 누구 책임이 될 거냐 결국 정치권만 비판을 받게 될 터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추천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설호 그 다음 단계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해당 법관이 이제 추천된 법관이 저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면 그러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또한 문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최종 국회 본회의에 올릴 안에는 추천위 자체를 꾸리지 않고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법원 사무분담위가 추천한 법관을 다시 판사회의에 인준을 요청하고 판사회의가 인준을 하면 해당 법관을 해당 법원장이 보임하는 형태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이길래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느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앞서 보신 것처럼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 사무분담위 자체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본다. 왜? 지난 그 내란 사건 재판부가 배당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사무분담위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신뢰도를 잃었다. 따라서 이조차도 믿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국회 법사위원들은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 정책위 차원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원 내부에서 각급 단위별로 뭐 수석 부장판사, 뭐 부정판사, 평판사 이 단위별로 사무분담위원을 뽑기 인구에 비례해서 뽑기 때문에 사실상 선출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 상당한 신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 따라서 이분들의 집단지성을 믿어 봄직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실제로 사무분담위가 하는 일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의 보직, 사건 배당 등 사법행정 및 재판사무분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로 확인이 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했냐? 제가 현직 판사에게 물었더니요.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에 법원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인사농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서 각급 법원 안에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지, 법관의 보직은 어떻게 할지, 또 사건 배당은 어떻게 할지 등등과 관련된 사법행정, 그다음에 이제 재판사무분담 이런 것들을 결정토록 하자.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법원장이 좌우하던 것을 사무분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일종의 제동장치를 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장의 인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권고적 효력을 갖도록 장치해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장들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뭘 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걸 이 재판부에 배당하고 싶은데 라는 판단을 하려고 해도 사무분담위가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분담위가 결정한 내용을 바꾸거나 되돌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사무분담위의 역할이 커져서 이걸 살짝 곤란해한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전국 법원장 인사까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무분담위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러니까 판사들 평판사, 부장판사, 수석부장 이렇게 각급별로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핵심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다 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또 지규현 판사 같은 분이 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재판을 형해화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길이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대목은 이래봐야 저래봐야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 또는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것이 내란전담 재판부 또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어? 라는 의심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는 판사들의 집단지성을 좀 믿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고등법원에만 최소 300명의 판사들이 있는데 그 판사들이 전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규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진관 같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모두가 똑같다고 볼 수 없어서 최소한의 합리적 판단은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원브라더스 3인방 문제 늘 지적하지 않습니까?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4명의 판사들이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박성재
한덕수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유가 뭐야?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의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들을 하시는데요.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죠. 따라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도 영장 전담 법관을 2명 이상 복수로 두고 또 전담 재판부 역시 2개 이상 반드시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형사 합의 25부가 원래는 대등 재판부였습니다. 그러나 올 2월에 법원 인사에 따라서 나머지 2 대등 판관은 떠나고 이상하게도 지규현 판사만 남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10년 차나 10년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2명의 후배 법관을 배석 판사로 앉혀서 사실상 지규현 단독 재판부처럼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3월 7일 내란 수계 윤석열 구속 취소로 풀려났고 심우정의 항고 포기로 결국엔 내란 수계 윤석열이 석방되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반드시 대등 재판부로 구성한다라는 것을 법문으로 명토바가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설명드릴 것은 지금까지 특검이 계속 수사 중이거나 또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되 지금 최혜병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끝나서 이 사건 어디로 갔습니까?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가서 계속 수사하고 있죠. 이 국수본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새로 게시된 사건에 대해서는 1심부터 내란 전담부에서 재판을 담당을 하게 되고 2심부터는 모두 내란 전담부에서 진행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미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민중기 특검은 지금 28일까지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끝난 사건들,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국수본, 경찰로 넘어가서 새로 기소하게 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요것부터는 내란 전담부로 배당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내란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또 앞으로 있을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중앙지법에서 1차를 끝내고 그러니까 1심을 끝내고 선고가 되면 항소심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내란 전담부로 가는 거죠. 2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복잡하지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쉽게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로 이 안을 올리게 되면 의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제가 국회의장실도 어제 취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은 별다른 반대 입장은 없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면 24시간 이후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되고 정부로 이송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내로 이것을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란 전담부는 오늘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보름 후에는 공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9시 30분부터 의총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오전 10시 국회로 올라갈 이 의안에 대해서 내부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꼼꼼히 취재를 해서 내일 애청자 여러분들께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긴 한데 핵심은 첫 번째 지기현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벗어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법원 내부에 판사회의 그리고 사무분담위원회 이렇게 법원 내부 조직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다.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고인인 윤석열 등 그리고 또 법원 스스로가 이거 위헌이니까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법원 내부에서 자기들이 정했는데 이것을 위헌 심판을 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가지가 핵심 포인트이고요. 세부 내용은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판사회의가 추천받아서 또 판사회의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가는 오늘 이제 MBC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제 제가 헌법학자 취재를 해보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판사회의가 추천하고 또 판사회의가 인준한다? 이거는 그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법관들 스스로 하는 사무 분담위가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뭐를? 대통령실을요 세종으로 옮겨주세요. 그러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소관이니까 뭐라고 말이라도 할 텐데. 네. 세종으로 언제 갈 거냐? 자, 최대한 빨리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세종으로 이제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해야 되는데, 세종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문제는 완전히 이전하는 거는 그거는 헌법 개정 문제라서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 수도로 충청을 행정 수도로 만들자, 충청으로 이전하자, 즉 세종으로 이전하자 문제는 꽤 오래된 의제라서 저는 가급적 그 오래된 약속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또 헌법의 관습헌법이다 그래서 지금 위헌 판결까지 받은 상태라서 그걸 또 마음대로 어기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제2집무실을 짓는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라고 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이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수도, 특히 행정수도는 바로 여기 행정수도가 세종에 와야 된다는 것은 이미 시대적 과제란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은 세종 의사당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의사당이 옮겨온다는 얘기 다 들으셨을 것이고 부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회 분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행정수도여야 되고, 그러려면 국회의사당 분원 외에 대통령실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남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차례차례 더 와야 됩니다. 5.18, 60, 또 가능하면 12.3 내란, 또 부마민주항쟁,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물론 남아 있습니다. 12.3 문제에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5.18, 60, 부마민주항쟁은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조문 하나, 그 다음에 수도조항 하나, 헌법전문 하나, 세 개만 하면 다 합의가 됩니다. 개헌특위에서 금방 합의가 됩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개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좀 나와서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상정 예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통과시킨다는 그 법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 예규, 법률이 예규에 우선하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대법원 예규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예규가 어쨌든 생채기가 날 수 있어서 그런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모두 통일교 특검 못 받을 거 없다 수용 가능성 시사했고요. 여야 정치인 모두 포함해서 통일교 특검을 김병기 원내대표도 제안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한 제2라운드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행정수도 이전 특히 이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또 타오르고 있는데요. 방금 보신 대통령 영상은 지난 7월 4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두 번째 타운홀 미팅 장면입니다.
한 시민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좀 옮겨주세요. 아까 보니까 대통령도 지금 그 업무 보고 전부 라이브로 하는데 국회도 의원총회 하는 거 라이브로 틀어라. 이렇게 예, 모든 거를 이제 생방송으로 하자.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방송에서 나온 건데요. 사실상 지금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기로 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복귀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엄태영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지원 특별법을 이번 주 안에 공동 대표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그동안은 뭐 되느니 안 되느니 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중요한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이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중요한데 이 법률안에 이 내용을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행정기능 이전을 넘어서 정주 여건과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완성형 행정수도 구축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조만간 그 두 여야 국회의원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제가 취재했을 때 부동산 문제에 특별한 해법이 없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재 국가의 주요 기관이 세종으로 쫙 내려가서 털을 잡기 시작하면 자동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런 면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어떻게 결심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어제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있다. 윤석열, 김건희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옆 요지 중에 요지다. 대법원, 대검 등을 이전하면 서울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참신한 발상 같은데요. 실제 그 가능성이 열리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9분인데요. 29분인데 빠르게 2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보이지 않는 기업, 그죠? 바로 쿠팡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INC의 주주인 조셉 벨이라는 사람이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그리고 김범석 의장 그리고 거라브 아난드 최고 재무 책임자를 상대로 증권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건데요. 국내에서 그 어떤 뭐 과징금이 됐든 어떠한 제재 규제 아프지 않으니까 바로 미국에서 주주들이 일어나서 이런 주주 소송을 하면 집단 소송을 하면 쿠팡에 어떤 큰 제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효험이 없다. 법은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는데 이번 쿠팡의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문화예술인들이 나서서 탈팡을 속속 선언하면서 새로운 소비자 운동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계엄도 막았는데 니깎게 뭐라고. 예. 이런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새벽 배송 하루 이틀 전 미리 주문하지 뭐 성질 나는데 그것도 못하냐? 예,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배우 김의성 씨도 요즘 저는 네이버 쇼핑을 씁니다.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은 있지만 쓸만하고요. 새벽 배송 없어도 살만합니다. 탈퇴한 모 업체는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그때 다시 가입하려고 합니다. 작곡가 윤일상 씨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꺼이 불편하겠다. 직원을 소모품처럼 다루거나 노동의 존엄을 외면하는 기업, 경영자의 양심보다 이윤의 논리가 앞서는 기업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나 식품 또는 플랫폼일지라도 우리는 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탈판 과정에서 사실은 더 열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조국 대표도 어제 페이스북에 탈판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면서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 명령 제도가 있다.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미루면 이것을 단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 짧게 보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청와대 복귀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대통령실 실장님 그거 관련해서는 생중계가 끝난 다음에 그럴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님 일정과 관련한 경호 엠바고 사안이기 때문에 엠바고는 뒤에 있는데 앞에는 그런가요? 엠바고가 아닌데. 아,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은 공개해드리고 뒷부분 엠바고는 생중계 끊고 할게요. 그럼 됐겠죠? 끝으로 청와대 복귀 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정비와 정보통신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같은 지원시설은 지난 3일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단 중순 내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엠바고가 걸려서 제가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난 주말 기자실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처음 브리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또 근데 엠바고 걸려 있어가지고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이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용산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지금까지 청와대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죠.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관광으로 이렇게 청와대가 생겼구나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여민관에서 3실장과 같은 건물을 쓰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별도의 집무 공간을 마련하고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보게 될 예정인데요. 1분 거리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처럼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한 건 기자들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층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는 복도에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별도의 건물로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춘추관에서는 참모들 그림자도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될는지 저희가 한번 열심히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끝으로 준비한 소식 하나만 더 볼게요. 국산 생리대가 왜 이리 비싸냐? 다른 나라 생리대보다 가격이 39% 비싸다고. 전에 뭐 깔창 생리대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소득층하고 일부 좀 저연령층은 생리대 월 14,000원 지원을 해주나 봐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13,000원? 14,000원씩 월 14,000원. 근데 지금 생리대 살려면 2만 몇천 원 들어간다면서요? 그 부분은 좀 다 개인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만 몇천 원짜리 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한 달치를? 저희 경우에는 비싸서 못 산다고 하던데? 그것은 그 판매처에 따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 가족부도 좀 신경 좀 써서 내용 파악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직구를 해외에서 많이 한다더라고요. 네.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사실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죠. 네, 그럴 수 있. 네. 더군다나 세금도 면세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는 게 이상하죠. 네. 다른 나라는 되게 세금이 있을 건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주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그 공정위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우리나라 생리대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문을 열었죠. 그리고 이따가 여가부, 성평등 가족부 업무보고 때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짚었습니다.
너무 비싸죠. 예. 대한민국 생리대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해외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독과점 문제고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소위 얘기하는 깔창 생리대가 나오면서 생리빈곤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그 육성을 통해서 여성의 네, 이슈인 그 생리대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진일보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독과점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생리빈곤 문제로 우리 여학생들이 고통받지 않게 제가 2016년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휴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공공 생리대를 보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화장실에 생리대 비치해 놓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꺼내서 쓰면 됩니다. 처음에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할 때 이거 가난한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막 그랬어요. 목욕탕에 수건 서비스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텐데 어떻게 하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OECD 11대 경제대국이고요. 필요한 만큼 가져갑니다. 예, 그게 바로 공공의 서비스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꼭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는 공공생리대, 각 화장실, 특히 여성 화장실마다 공공생리대 보급해도 하나도 문제없는 나라 되었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생리대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책당국에서 특히 성평등 가족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퀵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2월 24일 성탄 2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은 출근 안 하십니까? 출근하셨습니까? 네, 저희처럼 매일 노는 날 없이 열심히 출근하십니까? 네, 북유럽에서는 주 4일, 4.5일, 주 3일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민주주의 때문에 너무 열일하고 있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벌써 또 캘리포니아에서 소피아 썬님께서 막 여러 의견들 주시고 계세요. 사병들 통닭 때문에 말이 터무니없이 엉뚱하고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음. 황당무계 이렇게 의견들.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취재 편의점 그리고 소피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장 기자님 기다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두 분께서 막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인사들 나누고 계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출근 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휴일? 네, 응원합니다. 장 기자님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네. 베트남은 오늘도 내일도 출근입니다. 베트남은 성탄 휴가가 없습니까? 그렇군요. 한국은 크리스마스 휴가가 이렇게 길진 않아도 그래도 원포인트로 하루 정도 앞뒤로 또 휴가 내서 어디 좋은데 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저희도 들뜬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께 성탄 인사 드리면서 취재 편의점 준비한 근데 큰일 났네. 이거 열딱지 나는 뉴스인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올라만 가면은 그냥 잘려. 이게 단순히 사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국방력을 어떤 인력 차원에서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예산이라고. 여기 보면은 뭐 여기 급식 단가 이런 것도 있지만 안보실장이 어디 뭐 딴 데 간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헬기 타고 전방 관사들을 가서 이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네, 마지막 제가 지금 질문. 안 잘랐던 이유는 아까 이게 주신 분한테 이런 부분을 막 또 물어봐가지고 일단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긴 한 건데 이제부터는 좀 목격하거나 좀 들은 거 위주로 하시죠. 주신 문상 관련된 걸로. 장관님 죄송하지만 이게 계엄 선포에 자꾸 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시게 다 했습니다. 뭐 저 못하시게 한 건 없습니다. 네, 이도윤 님이 아우 진짜 윤석열이 짜증난다 아침부터.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한 대목입니다. 야, 하다 이제는 사병들 통닭 때문에 통닭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켰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황당 그 자체죠. 하다 못해. 근데 굉장히 열딱지가 난 표정 아닙니까? 재판장에서 저렇게 막 반말을 찍찍하면서 그래도 재판이잖아요. 예. 어떻게 됐든 물론 본인의 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확정적이지만 그래도 재판부에 대한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 뭐 증인 참고인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신경질 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미일관 남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핵심은 12.3 비상계엄 내란은 야당인 민주당이 결국 국회에서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통닭 한 마리 사줄 돈이 없다. 이런 것들만 딱딱 골라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자르니 이게 뭐 도대체가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나 그래서 비상계엄 한 거요. 이런 웅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죽하면 지규현 재판장이 쟁점 사항과 관련된 것만 이제 질문을 하시라라고 눈치를 주어도 아니 재판장님 이게 계엄 선포 사유와 관련이 돼서 매우 의미 있는 거라 질문한 거다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질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여전히 내란 속의 윤석열은 자기의 잘못과 비상계엄 그리고 이것은 그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엔 자기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겁을 준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야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다. 이거 나 내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22일 재판에 내란 속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상민 재판도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실제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재판에서도 비슷한 행각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윤석열 내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본인들의 잘못이나 뭐 후회하거나 참회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끝까지 본인의 죄만 면탈하면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주장한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에 출석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발동하면 안 된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 설득이 어렵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나는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면 나는 반대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계 윤석열이 강행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큰 잘못이 없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최측근 참모예요. 그러면 설령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 또 기자 출신이거든요. 당시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대통령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십시오라고 얘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비상계엄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묵과한 책임은 없는 겁니까? 이런 것 때문에 특검에서 기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해서는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 나는 빼다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원식 전 국방장관 또 안보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월 안가회동 그리고 7월 하와이 순방에서 내란 속의 윤석열 계엄을 암시했을 때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 이런 뜻을 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경호처장하고 술 마시는 과정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냥 그걸 믿고 있었다. 그런데 계엄이 터져서 진짜 크게 실망했다. 전직 국방장관이고 안보실장입니다. 예, 최측근 참모들이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 보십시오.
네, 그 미국의 웨스트윙처럼 1분 거리에서 3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두고 수시로 협의하는 가장 책임이 큰 단위의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실장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계엄이 터져서 크게 실망했다. 이거는 윤석열 지지자들이나 할 소리지 최측근 참모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단히 졸렬한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소한의 공무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겼다니 우리들이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도 알고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막지도 못하고 이런 겁니다. 결국 국민이 나서서 막은 건데요. 다시 이런 사람들이 정치의 중앙정치 무대에 서는 거 여러분들 허락하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얘기 갖고 와서 너무 죄송한데요. 너무 황당해서 함께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당 해명할게요. 해명할게요. 혹시 청탁 금지 곧 해명이 그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특허법 관련된 할 얘기했으니까 따로 그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해당해서 원내대표께서 직접 받은 게 아니어서 잘 몰랐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으로부터 여의도 5성급 호텔에서 70만 원 가량의 오찬을 접대받은 의혹이 불거졌죠. 물론 본인은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 한 접시를 먹은 게 다다. 관련해서 쿠팡 측에서도 그날 대표님께서 속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정도 드시고 남은 사람들은 고액의 정식 코스를 먹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석유포 칼 호텔 로얄 스위트 숙박권을 접대받은 의혹이 또 터져 나왔죠. 관련해서 김병기 대표는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처신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서 1일 30만 원대 초중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이 관련해서 이번에는 거짓말 논란이 조금 더 크게 진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캡처한 화면이 있는데요. 접속하신 사이트는 허용 접속량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제 바로 저 장면입니다. 어제 제가 취재를 하려고 막 들어갔더니 석유포 칼 호텔 홈페이지가 이제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어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대한항공 160만 원 보도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거 한겨레 어제 보도에 대한 거죠.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거기 있잖아 내용이. 그거 말고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신가요? 그거 외에 아는 게 없다. 왜 물어봐 도대체? 기사가 났으니 그래도 대표님 입장을 여쭤보는 게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고 싶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됐어요. 보좌진이에요. 죄송합니다. 김병기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죄송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MBC 기자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숙박과 조식 비용을 모두 합치면 164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 김병기 대표는 한겨레 보도 직후에 문제가 커지니까 석유포 칼 호텔에 직접 문의해서 스위트룸 1박 숙박료를 확인하고 기자들에게 30만 원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병기 대표가 묵은 숙박 그 장소는
그냥 스위트가 아니라 로열 스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위트하고 로열 스위트는 가격이 달라요. 김병기 대표 가족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 최고급 객실인 로열 스위트룸의 1박 요금은 72만 5천 원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가격입니다. 2박 3일이면 145만 원이 되죠. 또 한겨레 기자가 직접 또 취재를 했습니다. 서귀포 칼호텔 예약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로얄 스위트 객실은 몇 개 없어서 저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하고요. 전화로 예약을 해도 금액은 홈페이지 가격과 동일하다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얄 스위트 객실은 조식 포함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식은 따로, 그러니까 숙박비 따로 조식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예약센터에서 얘기를 한 거죠. 1인당 4만 원인데 투숙객은 2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3만 2천 원이 되죠. 다 계산해 보면 숙박요금 145만 원, 조식 비용 12만 8천 원, 그리고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했다는 거잖아요. 아드님 한 분. 그러면 이게 7만 원. 다 합치면 164만 8천 원.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서귀포 칼호텔에 직접 스위트 얼마요? 했더니 3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되어서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관련해서 제가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었더니 30만 원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고 즉각 반환한다고 하니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입장이 다릅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논평을 어제 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받은 금품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윤리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로서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은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한 번에 100만 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이 넘어가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22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요. 올 6월까지는 정무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토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문제가 현안으로 계류되어 있고요. 정무위에는 마일리지 정책과 관련돼서 대한항공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김병기 대표가 해명 과정에서 한겨레에 이런 주장을 했죠. 일자 미상경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우리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직원에게 전달되어서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이다. 일단 보좌진과 함께 사용한 것은 아니고 가족과 함께 사용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 특정 상임위 여야 다른 의원실이 정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참여연대가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회의원 개인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이 아닌 국회 상임위 활동과 연계된 이해충돌 여부이다. 따라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어떤 부패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국회의 신뢰를 담보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제일 기가 막힌 대목은 언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의혹을 질의하는 기자들에게 그걸 왜 물어보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요, 됐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제 원내대표 출마했을 때 MBC가 보도했던 바 있습니다. 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 의혹 있었죠. 관련해서 뉴스타파 꾸준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70만 원 오찬 의혹 이것도 받고 있죠. 그리고 서귀포 칼호텔 대한항공으로부터 164만 8천 원 의혹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요? 자, 일단 유시민 작가 문제 한번 영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문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 불안해요. 그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악몽이 있냐면 열린우리당 트라우마 있거든요. 그때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 151석 딱 받자마자 곧바로 당원제도 후퇴시키고 내부에서 당원제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때 대의원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그 회기를 시작을 했고요. 의원들이 순식간에 기득권화됐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그걸 목격하고 이 당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때 이미 당이 망했어요. 그 내부에서. 막 돈봉투 돌아다니고 당권 선거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새정치한다고 내세우면서 안에는 팝을 짓고 돈봉투 돌리고 계보 만들고 이게 너무 횡행해서 이 당은 틀렸다. 저 그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대 집권당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무지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요. 안이함이라는 게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하게 최근 한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이거 지금 개헌 같은 거, 개헌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야 돼요. 그 무슨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고 내란전반 전담재판부 법이든 뭐든 이 법안 내서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거를 무슨 대통령실하고 의견이 맞네 안 맞네 그딴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 옳은 일을 하면 그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런 거를 왜 당에서 마음대로 하냐고 하실 분도 아니고 본인 의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당원들 뜻을 모아서 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할 뿐이란 말이에요. 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터졌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이 사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리감찰단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결론을 낸 거죠? 윤리감찰단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실종된다라고 민주당의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가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윤리감찰단으로 가면 실종되는 거다. 일단 보내고 끝.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부 관계자가. 예. 그리고 문진석 의원의 인사청탁 의혹.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김남국 그 비서관 즉시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은 즉각 수리했죠. 정작 청탁을 했던 문진석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냥 원내수석 부대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실수로 목을 칠 수는 없다라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판단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1세기 들어서 두 차례 시민혁명을 했습니다. 한 차례 시민혁명은 2016년에 있었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전 국민이 그야말로 1710만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무려 5개월 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그 차가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 정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 촛불혁명 정부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문재인 정부라고 바꿨죠.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부터 그리고 정의당까지 촛불을 들었던 모든 세력,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보수 진보 가리지 말고 함께해서 촛불연대, 촛불 입법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 똑바로 만들자. 내가 꿈꾸는 나라 확실히 만들자. 협의 조정하면서 만들어가자라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시민혁명은 바로 지난해 12.3 윤석열 내란 이후에 온 국민이 또 뛰쳐나와서 키세스단이 돼서 빛의 혁명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인 겁니다. 예. 촛불 그죠? 2016년에도 그렇고 2024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좀 똑바로 해보자라고 세운 이 나라에서 70만 원짜리 오찬이 웬 말이고 164만 원짜리 로얄 스위트는 또 웬 말입니까? 아유 뭐 그거 별거야. 그런 거 정도 받을 수 있지. 뭘 그렇게 기자들이 예민하게 좀 짜치는 걸 가지고 난리를 줘. 좀 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두 번의 시민혁명을 해놓고도 이렇게 실수가 반복되면 또다시 반동이 옵니다.
칠레를 보십시오. 칠레. 예. 나치 장교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무감할 이런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무감할 때 반동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네,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반동이 준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업무보고 마지막 해수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6개월 뒤에 I'll be back 하셨죠. 6개월 뒤에 다시 다른 형태로 업무보고 받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를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 성장보다 민주주의 가치가 우선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의 내란을 겪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가 소중한가, 민주주의 성숙을 원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 국민이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31.9%를 차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28.2%예요. 1996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항목이 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먹고 살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우선이지 무슨 이렇게 했었어요. 민주주의보다 경제 우선. 그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왜? 12.3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민주당이 정말 적극적으로 잘해주어야 한다. 그런 기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왜냐?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 가운데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김병기 대표, 문진석 수석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2월 2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춥죠? 정말 춥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도 굉장히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예, 지금 출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댁에서 따끈한 차 한 잔 놓으시고 아침 모닝커피 하시면서 취재 편의점 보고 계십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댓글창으로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춥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반짝 또 잠깐 풀렸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또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 모임 때문에 예, 여기저기 나들이 또 많이 가실 텐데요. 단단하게 예, 목도리, 장갑, 네. 그리고 핫팩. 제가 핫팩을 지난번에 그 왜 야외에서 굉장히 추웠던 날 그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우리 저 시민 대행진 했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등에다 핫팩을 붙이니까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이거 꿀팁입니다. 네. 다 설마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예, 궁금합니다. 연말이라서 이러저러한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카카오톡이 선물하기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무슨 선물했을까? 여러분 무슨 선물했을까요? 예. 역시 스벅. 네, 스벅 상품권이 가장 인기 있는 상품으로 투표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주고받은 선물 개수가 무려 2억 개래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고받은 선물 2억 개. 2억 개나 주고받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네. 지금이라도 하나 보내보세요. 그럼 바로 와요. 네, 주거니 받거니 훈훈한 연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취재 편의점이 준비한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SNS에 올렸는데 그때 뭐 가족에 관한 얘기긴 하지만 며느리가 아마 베트남은 들어갈 때 그 사설 패스트 트랙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신청해서 그때 이제 손주가 손주를 낳아가지고 손주가 한 5, 6개월 정도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갖다가 신청해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들어가서는 아마 좀 혼선이 있어가지고 패스트 트랙이나 이런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정도의 속도로 아마 입국을 한 것 같아요. 대표님과 상의 없이 그런 상황을 그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니요, 저희는 뭐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게 있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보좌진들이 이제 선의에 의해서 그런 걸 요청할까요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그 패스트 트랙이 있는 거를 갖다가 알고서 이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좌진들은 이제 선의에서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뭐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그 구자를 갖다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바로 반환 조치할 것이고요. 처음에 뉴스를 대할 때 70만 원 뭐 이렇게 식사를 했다는 거와 38,000원 확인해 보니까 38,000원이다. 이런 걸 좀 더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혹시 의심을 받을까 해서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 보면 이제 한 30만 원 정도 좀 넘는 그러니까 34만 원 정도 뭐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도 아주 뜨거운 댓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저 출근했습니다. 너무 춥네요. 커피 하시고요. 네. 크리스마스, 뉴욕은 아직 크리스마스 저녁입니다. 내일 하루 더 일하면 주말에 또 쉬니까 개꿀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앞서 보신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본인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해명하는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연일 전직 보좌진과 쌍방폭로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성탄절입니다. 어제 전직 보좌진들의 단텔방 이른바 여의도 맞돌이를 공개하고 보좌진들이 그동안 어떤 패륜적 막말을 했는지 올리고 자, 국민들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해 주세요라고 올렸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보자는 과거 함께 본인과 일했던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이 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고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단텔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밀 대화방이 만들어진 시점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이후고요. 모두 6명의 보좌진이 만든 이 단텔방에서 이들은 내란을 희화화하고 또 동작군의 구의원을 도찰해서 성희롱을 했으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로 본인과 가족을 난도질했다. 이렇게 김병기 대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극히 일부분만 공개하겠다며 캡처 화면을 SNS에 올렸죠. 근데 이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내용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직 보좌 직원들은 절대 약자, 그리고 의원은 절대 강자. 이런 단순 도식과 그들은 피해자이고 또 국회의원은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일할 때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이 이제는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고 몰래 자신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에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부탁이고 도움이고 뭐 친한 형 동생이었는데 사이가 나빠지니까 갑질이 된 거다. 굉장히 본인 억울하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무조건 보좌관이니까 약자고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가해자야. 이건 왜곡된 서사여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굉장히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올라오자마자 관련해서 전직 보좌진은 언론에 본인의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대화방 얘기하는 거죠. 이 대화는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막내 보좌진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자신의 폰에 설치해서 취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막내 보좌관의 계정을 자기 휴대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서 그 막내 보좌진인 것처럼 하면서 이 내용을 들여다봤다. 이 얘기죠. 이것은 통신보호 비밀
비밀보호법 관련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이 보좌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직 보좌진은 계엄 당일 전원 우리는 국회에 나와서 밤을 새우며 국회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좌진들의 사적 대화로 일부 욕설 등이 포함돼 있으나 불법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고 성희롱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집 앞에 보좌진을 2시간 이상 대기시키는 동안에 이모 구의원의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목격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대화방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한 업무방이었고 대화 내용은 대부분 업무 그리고 김병기 의원 그 부인에 대한 규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병기 의원이 전체 가운데 일부만 발췌해서 왜곡하고 있다면서 김병기 의원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했고 공익제보 및 보호조치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신분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요청한 상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제보자로 지정이 되면 그때는 직접 나서서 본인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들에게 일단 이 내용은 익명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사건이 본격화되면 실명도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입니다. 지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의원과 보좌진의 특수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특수관계를 기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 너무 과한데 뭐 이렇게 기자들이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의원들 사이에서 특히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재선, 3선, 다선 의원들이 보좌진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나 너무 놀랬어라고 하면서 친한 기자들에게 또 고발을 하기도 하죠.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이런 내용은 꽤 오래전부터 기자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확실하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겨레, MBC 등에 계속 제보자가 관련 내용을 제보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뭐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소송전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가 굉장히 결정타가 아니었나 싶고 CBS 단독 보도도 아마도 그분의 제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오전 김병기 대표가 보좌진을 사실상 공개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나서 MBC에서 또 다른 단독 보도가 곧바로 이어져 나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서울시 동작구인데요. 관할병원인 보라매 병원에서 아들과 부인이 진료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온 것입니다.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점도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언론 보도문을 배포했습니다.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예약을 부탁한 건데 이게 마치 특혜 의전인 것처럼 특혜 의전을 지시한 것처럼 둔갑했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배우자와 아들 일로 보라매 병원 측에 특혜나 의전을 요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들은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다쳐서 귀국한 후에 응급치료가 필요했고 다른 사람들처럼 병원 접수 후 호명되는 순서를 따랐으나 다만 영상 촬영, MRI죠. 영상 촬영만 보라매 병원에서 했고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 특혜가 있었다면 보라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MBC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당일 MRI 촬영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예. 당일 MRI 촬영은 불가하다. 왜? 예약자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서 접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MRI 촬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당내 최고령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좌진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질타를 했고요. 다른 의원들도 제가 여러 갈래로 전화 취재를 해보면 다들 곤혹스러워합니다.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수긍하기도 하고요. 당내 우려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된 문제가 기자들의 질의로 나올 텐데요. 대통령실 청와대는 어떤 입장일지 저희가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딴지일보 게시판인데요. 그 게시판에 제가 오늘 들어가서 자유 게시판 가운데 베스트 게시판에 들어가 봤어요. 제목만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김병기 정리해야 합니다. 가진 권한을 쓰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너무 조용하십니다. 비겁합니다. 예. 김병기 원대는 이제 사퇴해야 돼요. 굉장히 뭐 10,000건 이상이 되는 조회수를 보인 내용들인데요. 뭐 더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기 사태는 뭔가 이상합니다. 뭐 등등의 어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의원 단텔방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의원님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난관을 돌파하겠다라고 했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을 발현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실린 아침 햇발, 박용현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요. 제목은 아름다운 석양의 판사를 위하여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독재에 짓눌렸던 1968년 신동엽 시인이 발표한 산문시 1의 일부를 소개했어요. 오늘 아침에 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동엽 시인의 시입니다. 스칸디나비아라던가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 리본단 딸 아이의 손을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 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권력자, 지도자, 이런 거 우리 꿈꿨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 어떤 얘기 했냐면요. 남대문 시장에서 퇴근길 남대문 시장에서 소주 한 잔 걸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면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했죠. 이재명 대통령 현장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기대하는 바 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나라이고 이 성숙한 민주주의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닮은, 제가 굉장히 감탄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딱 시작하자마자 라꾸라꾸 침대 딱 갖다 놓고 김밥 드시면서 회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근하는 대통령. 우리처럼 똑같이 야근하라는 건 아니지만 범인을 닮은, 시민을 닮은 그런 권력자, 지도자.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민주주의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닐까요? 자, 뭐 댓글에 비판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 돼도 이런 거 아니 정말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악세사리 갖다 말씀드린 원래 악세사리를 원래 안 해요. 제 직업상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저는 제 사진 보면 전 맨날 이런 수트만 입고 있어요. 무지개입자다 보니까 그렇게 악세사리나 이런 걸 원래 아주 옛날에 샀었고 아예 안 샀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못 그러면 저는 그게 얼마짜리 될지도 모르고 빌린 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디 건지 모르는데 해가지고 다시 봐도 참 천연덕스럽죠. 그 시계 보셨습니까? 바쉐린 콘스탄틴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냈잖아요. 누가 KBS 기자가. 저는 대단한 정말 눈 밝은 기자가 그걸 딱 캐치해서 보도를 해서 야, 김건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적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최재형 목사가 서울의 소리 언더커버가 되어서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 건네던 날 그날 촬영한 영상의 일부입니다. 액세서리 같은 거 안 해요. 아우 목사님 이런 걸 왜 사오세요. 다음엔 절대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 어떻게 해요? 봤죠. 아유 뭘 이런 걸 그러면서 다 봤잖아요.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싹 다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참 가관입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활개칠 수 있었던 뒷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중앙지검장이야. 우리 남편이 검찰총장이야. 야, 심지어 대통령이 됐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니? 라는 생각으로 기세등등했던 거 아닌가. 뭐가 됐든 어떻게 됩니까? 다 봐주잖아요. 예.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해라. 얼마나 취재 편의점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요구했습니까? 꿈쩍도 안 했던 검찰이 막상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원석 검찰총장 7초 침묵 후에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김주현이라는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세워가지고 검찰 라인을 싹 바꿔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부산 고검장으로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좌천성 승진 인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전주지검에 있던 이창수라는 사람을 중앙지검에 올려서 소위 얘기하는 황제 출장 조사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면죄부를 주었죠. 그런데 역시 특검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재항고로 대검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김건희 씨의 명품백 사건을 최근에 이첩받아서 검찰의 결론을 뒤집고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겨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사건을 비롯해서 김 씨를 비롯한 각종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오늘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특검팀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던 중앙지검 판단을 뒤집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죠. 최재형 목사로부터 김 씨가 디올백 받은 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는 윤석열, 김건희 두 내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 인정이 안 되고 김 씨가 단독으로는 뇌물수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서 이거 다 불기소 처분한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 관련해서 그 결정 나왔을 때 얼마나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결정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권력이 김건희 씨의 뒷배가 돼서 다 움직여준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하고의 7시간 대화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다 알아서 해. 진짜 알아서 했죠. 검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까지도. 자, 특히 최재형 목사가 검찰 수사 받으면서 내가 뇌물 준 거 맞아요. 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재형 목사도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죄는 쌍벌 아닙니까?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검찰 수사를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 관련된 내용 조서에 남았습니까? 1절 남기지 않고 끝냈어요. 이것도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명품백 사건까지 기소가 되면 김건희 씨의 뇌물 사건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됩니다. 한번 세어볼까요? 이봉관, 서희건설 딸이 셋인 분이죠.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받았죠. 경호용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받았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뭐 받았습니까? 금거북이 기억하시죠? 그리고 통일교 윤영호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통해서 샤넬 가방 뭐 등등등등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로저 비비의 핸드백, 심지어 이거는 세비통장에서 나갔잖아요. 이런 게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민낯, 추악한 민낯이었다는 게 이게 그동안 도대체 얼마나 썩은 나라였는지 그걸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뒤에서 그냥 싹 다 봐주는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1절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사태가 또 이렇게 터지니 국민들이 헛헛한 겁니다. 민주당은 아닐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똑같으면 이거 어떡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민중기 특검팀이 이번 주 일요일에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조은석 특검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문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민중기 특검팀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은 바통을 국수본으로 넘기겠다. 그래서 국수본이 수사하다가 또 미진하면 다시 되는 2차 종합특검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수사의 문을 열어야 막힘없이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응원했습니다. 물론 취재 편의점도 엄청나게 열렬히 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분해버렸죠.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수사를 개시하기 살짝 어렵다라는 거죠. 며칠 안 남았는데 민중기 특검도 문을 닫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서 바통을 주고 서로 이어달리기 형태로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56분인데요. 빠르게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동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돼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서 어머님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1시간 내내. 그리고 한반도 서밋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네,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장은 진짜 우리가 외울 정도죠. 예, 저 영상은 정말 저희가 수천 번 돌려봐도 참 어느 정도나 통일교가 권력의 핵심부에 접근해서 로비를 해서 본인들의 종교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듣다 보면 계속 소름이 돋게 됩니다. 이 통일교의 로비 행태가 그야말로 만천하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JTBC가 보도한 통일교 PPT에 따르면 전현직 국회의원 23명, VVIP 70명, VVIP를 통한 의인 찾기. 여기서 의인은요, 정말 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통일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야, 이걸 종교기관에서 이렇게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로비의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선명 때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과감하게 광폭 저희가 조만간 탁질 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통일교의 로비는 짜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아시잖아요. 뭐 마이크 펜스, 심지어 트럼프, 뭐 온갖, 뭐 다 나서서 지금 미국에서 로비 그 통일교에 대해서 언론 탄압하지 마라, 뭐 블라블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동안 주고받은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우리가 들어봄직한 엄청난 권력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어제는 채널A 단독 보도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창구로 지목된 교단의 핵심 관계자가 최근 13시간 넘도록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100명을 섭외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와, 한 사람이 100명의 국회의원을 섭외한다. 이 섭외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로비의 대상으로 앉힌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상 통일교 행사 참석과 한학자 총재 연결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야 불문 100명의 국회의원 누굴까요? 저는 이 명단이 특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한겨레 신문은 단독 보도로 통일교는 검찰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인 정황이 한학자에게 보고됐다는 특별보고 문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께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TM, 그러니까 트루마더 보고에는 센트럴시티 소송 관련 항목으로 우리가 원했던 검사 한 명이 동부지검으로 배치가 됐다. 8개월 동안 준비했던 과정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한학자 셋째 아들 문현진 씨하고 소송 중인 거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귀착될 수 있도록 동부지검에 검사를 넣었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 검사 누군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미국 변호사 박모 씨 등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에서 2017년 8월 B가 한 장 반 정도 필요하다라는 대화도 오갔고요. 같은 해 10월 변호사 박모 씨는 동부지검 사람들 접대하느라 바쁜 추석이었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일교가 파견한 검사는 누구일까요? 이거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설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VIP 라인 형성, 원했던 검사 배치. 도대체 통일교는 어디까지 손을 뻗었던 것일까? 무엇보다 해저 터널, 통일교의 수원 사업이라고 하죠. 한일 해저 터널. 이 해저 터널 로비에 2020년 대선 2년 전부터 정치 라인을 접속했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대통령 말대로 이 통일교 문제 싹 다 털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이것이 폭탄이 되어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내란 극복도 해야죠. 통일교 특검도 해야죠. 그리고 제 눈에 들보도 볼 줄 알아야 정치인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